지난해 매매 거래됐다 취소된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이 거래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달 설 연휴 등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음에도 전체 수출액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의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을 맡은 대만의 폭스콘이 올해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히며 F카 생산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해 매매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취소한 사례 가운데 절반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집값 띄우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매매가 이뤄졌다 취소된 아파트 절반이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매매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37,965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1.9%인 1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거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아파트를 최고가로 매입한 뒤 거래를 취소해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다는 혼란을 주는 이른바 자전거래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52.5%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나 전체 거래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초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진구와 서초구, 마포구, 강남구 등에서는 60% 이상 물건이 최고가로 거래됐다 취소됐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와 취소 상황 모두가 최고가인 상태라며 집값 띄우기라는 지적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전체 통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취소권을 집계하든 전체 거래건을 집계하든 애초에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취소된 건수든 평균 거래 건수든 다 신고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이달 설 연휴 등으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음에도 전체 수출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세청이 발표한 2월 1일부터 20일 사이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액은 3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최고 증가율로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의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사고 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고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기, 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그 시기를 3개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최대 수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올해 안에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4분기에 경량 전기차 2종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기업으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애플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만큼 애플카 생산 역시 폭스콘이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폭스콘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며 전기차 제조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전기차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타깃 데이트 펀드 시장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TDF 수탁권은 5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56.8%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금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와 안정적 수익률 등에 힘입어 TDF가 연금 특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대형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월간 기준 코스피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건 작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형주는 6.78%, 중형주는 5.94% 각각 올라 대형주의 상승률 4.06%를 웃돌았습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형주는 상위 101위부터 300위, 소형주는 그 나머지 종목을 각각 뜻합니다. 코스피가 연초 상승 기세를 뒤로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 우려 지금 심하고요. 박스권 상단이 좀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이죠. 주식시장 상황, 전망들,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3,100선 진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막판에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장 정리와 함께 시장 전망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면서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0.9% 하락하면서 3,079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더 밀렸습니다. 막판 낙폭이 좀 깊어지면서 1% 넘는 하락에 954선에 마감했습니다. 연초 들어서 승승장구하던 증시에 조정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한동안 코스피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2,970선에서 3,130선입니다. 모멘텀도 소진된 상황에다가 수급도 약간 좀 정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조금 최근 들어서 부진한 것 같고요. 2월, 3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박스권의 연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3,000선을 전후를 하단으로 한 이런 박스권 정도. 예, 수급 조금 전에 이준호 팀장이 짚어주셨는데 좀 더 여쭤볼게요. 기관 매도 공세 지금 강하고요. 동학개미들 자금 여력이 좀 녹록치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이제 키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주체별로 수급 전망 어떻습니까? 네, 최근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증시 거래 대금과 고객 예탁금이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18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69조 91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점이었던 지난달 12일보다 8조 원가량 감소한 수준인데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국내 주식 비중 조절에 나서면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증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신흥국 주식시장 패시브 대규모 유출은 현재 관찰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세는 연기금의 리밸런싱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기계적인 어떤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이나 모멘텀 중심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키는 이제 달러 약세의 재개 시점, 달러 약세 재개 시점에서 다시 외국인도 매수 우위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0년물, 30년물 미 국채 지금 올라가면서 인플레 공포 같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청문회 관심사고요. 주식시장 이벤트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나요? 네, 세계경제는 이번 주 파월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은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파월 의장의 첫 발언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시장의 출렁거림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부담이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인데
연초만 해도 한 1%에 미치지 못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주에 1.3%에 달하며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반복적으로 통화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좀 펼쳐왔었고, 일시적인 물가 상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의견만 표출을 해왔는데, 이번 관전 포인트는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장기 채권 매입 확대 등의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역시나 살펴봐야 할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과 소비 지표 등은 코로나 여파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수준인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코스피 중소형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민감주 주가의 상승세와 함께 이익 전망 상향을 지속 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의 경우 지수상품 연계 프로그램 매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는 만큼 단기간의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간 단위의 큰 틀에서의 주도주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해당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관련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시장을 리딩할 업종이나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류의 어떤 중심축 유지될 거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좀 선전하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정도, 이 카테고리에서 아마 시장은 주도주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박스권 횡보하는 가운데 3,000선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하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1-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의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일단 모멘텀이 약간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 더 이어질 수 보고 있고, 조금 템포를 좀 느리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선을 예를 들어서 이탈을 한다던가 좀 시장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때 그때마다 좀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속되고 있는 코스피 박스권 전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고수익 확실하게 책임져 드립니다 등의 이른바 전문가의 주식 리딩을 통한 고수익 광고 문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 운영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수익 무조건 챙겨 드린다는 전문가들 의심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통씩 쏟아지는 주식 관련 광고 문자. 특히 전문가 매매 내역 연동, 확실한 급등 패턴, 고수익 보장 1:1 컨설팅 등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유사투자 자문업체 1,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 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 대해선 금감원 직원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암행 점검했는데 암행 점검 대상 업체 중 60%인 6곳에서 1:1 투자 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나 1:1 대화방을 개설해 이루어지는 개별 상담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 중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뒤 2주 이내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 의무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1 투자 자문 18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 광고 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시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유사투자 자문업자에게 정보 이용료를 내기 전 환불 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는 녹음 등 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SK텔레콤이 내비게이션 시장 1위인 티맵을 앞세워 모빌리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섭니다. 현재 택시 호출 시장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80% 수준의 점유율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SK텔레콤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경우에 보다 다양한 서비스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모빌리티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주 속에 오는 4월 티맵 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하며 통합 교통 서비스를 구축했고 택시 호출 점유율은 80%에 이릅니다. 도전장을 내민 티맵 모빌리티는 4월 대리운전을 시작으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만큼은 티맵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장 1위 서비스인 티맵을 활용해 다양한 카 라이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티맵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스 서비스 등 서비스 차별화와 함께 몸집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 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 유치했습니다. 지난 2017년 TBG 투자 유치 당시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가 3조 4,200억 원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티맵 모빌리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1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기업 가치를 오는 2025년까지 약 4조 5천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의 도전이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바뀔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청약한 단지는 9,740가구로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률은 29.7대 1을 기록해 지방보다 6배 넘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선 분양 물량이 없었지만 경기와 인천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도권의 청약 열기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내달 수도권에선 27,775가구, 지방에선 35,364가구 등 총 63,139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는 올 상반기 중 월간 최다 물량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 지원과가 정규 조직으로 신설됩니다. 신설 조직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 제도 시행 방안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합니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활동이 끝나며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 정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 계약과 편법 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업원을 5명에서 9명 둔 소상공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당정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 달 2일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 2021년 들어와서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올 초 동아시아 지역의 혹한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컸었는데요.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획기적 감소가 없이는 앞으로 기후재앙 갈수록 자주 또 강력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없애기 위해 나무를 심는 등 다양한 활동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숲 말고도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해양 생태계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블루카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카본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한데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블루카본이란 이제 어패류라든가 뭐 잘피라든가 염생식물 이런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갯벌이라든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를 합니다. 푸른 숲에 수많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해양 생태계도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최근 블루카본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유엔과 세계 자연보전연맹 자료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육지 생태계보다 최대 50배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제1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국제연구기관과 단체들이 블루카본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할 정도로 블루카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각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다양한 잘피라든가 염생식물 또 넓은 갯벌 등 아주 풍부한 블루카본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블루카본 개발 잠재력이 높습니다. 특히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아주 매우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듣기에 좋고요. 첫 번째로 갯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갯벌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저는 근데 갯벌하면 좀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거요? 화가 장승업의 일대기를 그린 취하선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네. 봤어요. 장승업이 젊었던 시절 그를 사로잡았던 첫사랑의 여인이 죽죠. 예. 이로 인해서 그는 이별의 아픔을 사기기 위해서 전국을 유랑하는데 어느 겨울 눈발이 날리는 날 장승업은 서해안의 갯벌을 찾습니다. 염생식물로 붉게 물든 염습지와 흰 눈으로 덮인 하얀 갯골, 차가운 바람이 장승업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상당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갯벌은 이 밀물이 되면은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그 땅을 말합니다. 네.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가 큰 환경에서 잘 발달을 하죠. 우리나라 서해안이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갯벌은 하천이나 강을 통해서 육상의 유기물질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해서 수천 종이 이루는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지가 되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20%가량이 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갯벌이 주목받는 이유는 말입니다. 갯벌은 오염물질 정화라든가 수산물 생산이라든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라든가 또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로서 그런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아마존 습과 더불어 지구의 허파로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기능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갯벌이 그냥 소위 생각하면은 어릴 적에 가봤던 이렇게 낙지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네. 실제 가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할 만큼 예.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받고 있죠. 네. 갯벌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아주 엄청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갯벌에서 전체 어획량의 60%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갯벌의 생산성은 육지의 생산성보다 무려 9배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갯벌은 오염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갯벌은 생물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아주 매우 크고요. 여기에 교육과 함께 관광의 가치조차 있습니다. 가장 큰 이익은 자연재해 예방과 기후 조절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요. 해일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또한 해안 침식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흡수해 줄여주는 역할도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제곱킬로미터당 63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연간 약 16조 원 정도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는 과거에 서해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갯벌을 매립을 해서 공장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구의 뚝을 만들면서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오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해양수산부는 폐염전이라든가 폐양식장 등 훼손되고 방치된 갯벌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벌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이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세대 5대면 굉장히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갯벌 이야기, 블루카본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